예, 드디어 2월 이제 서양윤리, 어, 동양윤리와 서양윤리는 사실 뭐 양대 우리 이론 강의 이론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동양하고 서양이 우리 비중이 같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음, 이 서양윤리 사상은 매년 지금 3년 연속 20점 채우고 있고요. 똑같아요. 이제 뭐 응용윤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응용윤리를 같이 이렇게 다른 그 기존의 서양 윤리 이론하고 이렇게 같이 문제를 내는 경향이 좀 있죠. 최근에 계속 좀 그런 편인데 어쨌든 비중은 뭐 동양이 19에서 21, 서양이 이제 반대의 경우에 이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크로스되는 형편이었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19점이 나올 때가 있었고요. 좀 적을 땐 17점으로 이제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20점, 19점 또 다시 20점으로 지금 최근 3년 동안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우리 교과 교육에 있어서 그렇죠? 교과 내용에 있어서 뭐 사회 사상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 사상은 20점을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결국 이 동양과 서양을 우리 이제 한 달씩 1월에 지금 동양을 끝냈고, 그러니까 동양을 끝내고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참 공부라는 게 어렵습니다. 한 달 동안에 책으로도 한 300페이지 이상 되는 것, 그걸 다 지금 한 달 동안 소화를 어쨌든 뭐 강의를 들으시건 책을 보건 소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거 이상이에요. 서양 윤리는 동양 윤리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어요. 인원수는 어떻게 보면 더 적은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범위가 넓어요. 왜냐하면 저작들이 동양 사상은 좀 한정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봐야 될 것들은 딱 정해져 있고 그것도 뭐 굳이 원전을 안 찾아도 기존에 잘 뽑아져 있는 것들만 봐도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서양 사상은 원전을 어느 정도는 좀 꾸준히 읽는 독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재가 좀 늦어진 이유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원전을 보면서도 그 그냥 통째로 그걸 다 읽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이해하면서 만약에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고등학교 이상 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셔야 되죠. 근데 그 정도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임용에서. 누구의 글이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말이냐가 일단 들어와 줘야 우리가 뭐 가로넣기를 하든 뭐 거기 밑줄 친 부분을 설명을 하든 그게 가능하잖아요. 누군지를 모르면 일단 이 시험은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몇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다, 대체로. 뭐 넓게 봐도 셋 중에 한 명을 찾는 건데 과연 이제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 한 달 만에 그렇게 된다면 뭐 이 임용 시험이 어렵지 않겠죠.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한 달 동안의 이제 연습은 말 그대로 연습이에요. 우리 제 강의 교재 다 펑고라 해서 펑고가 뭐예요? 고생스럽게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기본기가 다져져 있으면 나머지는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그때그때 뭘 해야 되지? 또 이건 이렇게 나오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우리 공부에 있어서 실패로 가는 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안정적으로 내가 폼을 갖추는 거예요. 폼. 내가 딱 정해진 폼을 갖춰 놓고 거기서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다 주워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어 하면은 결국에는 그래도 빈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챙겨 가지고 갖다 놨는데 우리 이 사상이라는 것은 또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옛날 과거의 것은 정해져 있지만 또 약간씩은 변형해 가지고 문제들을 만들거나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려고 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혼란을 주고 못 쓰게 만들려고, 여기서 글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다지는 상태에서 정보 수집, 변수 대처 이렇게 가야지, 그냥 작년 시험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막 저인 방식으로 그물을 촘촘하게 해서 물고기를 다 훑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다고요. 결국엔 물고기를, 큰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잔고기들의 이게 눈이 가다 보면 큰 고기 다 놓치고, 또 잔고기들 다 끌어올리다 보면은 그물이 안 끌어올려져요. 그러면은 결국 아무것도 못 건지잖아요. 결국 뭐가 나오는지, 큰 거는 뭔지를 먼저 알아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표죠. 이 표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이 아니라, 이게 항상 여러분들은 뭔 책을 보더라도 이거 기출 몇 년도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기출에 나왔던 거, 어떤 방식으로 나왔던 거,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지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인식이 들어 있어야 무슨 내용을 하든 이론을 하든 경각심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다 뭐 나는 완독할 거야, 교양을 쌓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라는 건 결국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느냐, 가로넣기를 채워 넣을 수 있느냐 이거지. 채워져 있는 내용들을 그냥 줄줄줄 읽는 거는 일반 교양 쌓으려는 일반인들이죠. 우린 일반인 아니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이미 전문가이지만 그 전문가의 자리, 안정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생들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방향이 삐뚤어지는 거는 제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제가 지루하지만 교과서를 다 훑는 이유가, 이번에도 서양 사상은 더 교과서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출의 힌트들이 교과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감을 잡으려면, 교과서가 왜 이렇게 쓰여졌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꼭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이 기출 최근 것들 제가 7년 것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문제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향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서양 사상은 이제 네 부류, 시대 순위죠. 거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응용 윤리라든지 뭐 윤리학 이론 일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섯 분과로 이제 나눠지는데, 사실 여기 이제 응용 윤리 분과가 사실 사회 사상하고도 또 막 서로 교과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관용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 현대 윤리학에도 끼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자기 영역, 이 관용 같은 거를 만약에 사회사상 영역으로 끌어오면 18점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딱 나눠지진 않지만 대체로 이제 20점 안팎, 아까 19에서 21점. 그러니까 고대 사상의 경우는 뭐 정해져 있는 세 사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스토아, 그리고 에피쿠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엉켜서 그 안에서 중요 개념들이 이제 하나씩 슬슬 이제 던져지는 거죠.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는 거고. 왜냐하면 분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중세의 경우는 두 사람이죠.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주로 아퀴나스가 문제 내기 좋은 사람이죠. 우리 서양 사상에서는 개념도 은근히 이렇게 던져놓고.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도 뭐 그에 못지 않아요. 서양 근대의 경우가 우리 가장 이제 큰 어려우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 많이 나오죠. 우리 칸트, 영원한 숙제 우리 칸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밀. 왜냐하면 칸트가 강조될수록, 칸트가 빛을 하면 그림자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도 그림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같이 이제 빛이 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나 의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현대윤리와도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분야죠. 요 앞세는 이제 근대는 이제 우리 휴움도 있고 스피노자도 있고 가장 영역이 어떻게 보면 넓죠. 그다음에 현대윤리학은 좀 상대적으로 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윤리학자들이잖아요. 윤리학을 좀 어떻게든 좀 달리 보거나 또는 정통 윤리학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은 문제 내기가 어려운데 또 내면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문제 내기가. 왜냐하면 교과서열이고 분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실존주의자 같은 경우는 4명이고 우리 실용주의자도 3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뒤만 나올 거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모르죠. 또. 근데 하여튼 실존주의는 그 중요도에 비하면 그리고 실존주의로 묶이질 않고 네 사람 다 실존주의자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을 어떤 하나를 규정하는 거를 거기다 우리가 넷이 같이 한 그 쪽이다?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용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자기네들이 실용주의를 표방하긴 했지만 실용주의 집단 비슷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또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그 출제 경향들을 반영해서 교재를 썼고요. 지금 이제 인쇄 들어가기 이제 직전인데 서양 사상이라는 거는 동양에 비하면 정말 그 저작들이 번역, 그러니까 동양 사상의 번역들도 여러분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지만 서양 사상도 결국 번역이 초창기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된 거를 우리 1세대 철학자들이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온 이래로 많이 못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우리 일상어인데도 이 윤리 안에서 쓰는 거는 좀 용법이 다르다는 거죠, 항상.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헷갈려하고 아마 학부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그런 걸 겪었으니까요. 아, 짜증난다,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쓰냐. 근데 사실 영어랑 우리의 어법이 뭐 한문 못지않게 영어도 어법이 우리랑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이제 우리화 시킨 거고 우리가 직접적인 우리의 사고로 한 것도 아니고 약간은 이 중간에 매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우리 교과서에 실린 용어들도 상당히 이제 순화시키려고 하지만 용어 하나하나가 좀 우리를 오히려 혼란을 주게 하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거 따지지 말고 외우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동양하고 우리 서양의 가장 큰 차이는 동양은 그래도 권위를 이렇게 해 또는 뭐 이러이러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옳은 거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서양은 사실 권위라고 하면 이제 신의 권위는 있지만 신조차도 나중에 하면 증명하려고 그렇죠. 해명하려고 하잖아요. 뭐 동양이라고 해서 권위에만 눌린 것은 아니죠. 사이사이에 또 성선설 같은 것을 해명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서양은 증명이나 해명, 논증이라고 하죠. 설득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이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원리 원칙을 따지면서도 그거를 어떤 방식이든 해명하려고 하잖아요. 서양 철학자들은. 못하면은 내가 이걸 직접 해명 못하면은 반증이라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쁘기 때문에 내게 좋아 이런 식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그 논의들은 이해하거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 술술 풀리는 면은 있어요.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잘 안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용어들을 또 개념화 시켜야 되고 그 논증들 정교한 논증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야만이 또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개념화, 논증 이런 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암기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서양 사상의 학습에 있어서 관건이죠. 우리 시험이라는 것도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런 걸 뭐 비판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르냐? 사실 그게 시험 내기에 가장 좋은 건데 너무 막연하게는 못 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정답을 특정하지 못하면 올해 시험이 약간 그런 것에 우리 좀 몇 개가 보여줬잖아요. 정답을 특정하기에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게 최소화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잘게 쪼개내잖아요. 가로 넣기를 몇 개씩 내가지고 그걸 결합하게 만들어서 딴 길로 새지 못하게. 이게 우리한테는 좀 올해 이제 경험해 보니까 좀 더 까다로운 느낌이 들었다 오히려. 어차피 똑같은 건데 까다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가로 한두 개가 애매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 이거 가로 못 채웠는데 내가 쓸 수 있을까? 어, 그게 오히려 이제 부담이 더 클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더 단편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전체적인 통찰력도 필요하지만 단편적인 누구의 누구 무슨 개념, 누구의 무슨 개념의 뭐 이유, 왜 그건 안 되는지, 왜 그건 되는지, 차이는 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한두 줄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교재를 쓰면서도 늘 그걸 염두에 둬서 길게 안 나가겠다, 한 단락을. 길게 나가는 것도 분절해서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긴 한 단락을 이해하기엔 좋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쉽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정말 이게 뭐 교재식으로 안 쓰고 정말 무슨 개론서처럼 쓰고 싶은 유혹도 있으나 그런 책들은 사실 많거든요. 그런 책들과 똑같은 걸 또 하나 내가지고 그쵸? 여러분들에게 뭐 똑같은 거 한번 더 보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좀 다르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교재를 이렇게 쓰고 있고 지금 하여튼 1, 2주는 일단 프린트로 대체하지만 이제 책이 나오면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영장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직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양윤리사상의 흐름과 특징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사실 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할 것들의 대략적인 이제 개요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윤리사상을 놓고 봤을 때 서양윤리사상의 특징은 좋음과 옳음의 탐구죠. 뭐가 좋으냐, 뭐가 선이냐, 뭐가 옳으냐, 뭐가 정이냐. 때로는 이 정의와 선이 서로 막 이렇게 교차되고 있어. 뭐지 서로 막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목적,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었죠. 목적. 어떻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 목적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실천의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서양 사상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성을 뭐 경험과 뭐 대비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발은 이성적 사고에 있었죠. 어떤 권위에 기대거나 신의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이성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아주 명료하게 흐리멍텅하게 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얘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명료한 얘기. 그러니까 뭐 우리 동양에서 노장사상 같은 경우는 약간 명료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노장사상 얘기하는 분들은 불쾌해하겠지만 서양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가치를 좀 떨어지게 봤죠. 생각은 이성적이면서도 명료하게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 이게 이제 현대 철학에 와서도 뭐 논리 실증주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드러나듯이 명료한 것에 대한 이 얘기가 서양 윤리 사상의 주요 흐름이고 시대적으로 이제 분류해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서양 사상은 출발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윤리적인 논의도 그렇게 시작되는데 초기에 이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서 상대주의적 입장과 보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서로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해서 이제 우리 서양 사상의 양대 축이잖아요. 우리 그 윤리와 사상 책 보면
뭐 많은 교과서의 그 그림, 아테네 학당 그림,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하나는 이성, 또 하나는 뭐 경험, 이렇게 대비하기도 하고, 현실주의, 이상주의.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교사가 되시면 이제 서양 사상 강의할 때면 그 그림 가지고 이제 아마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음, 어쨌든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뒤에 얘기들이 풍부해지게 되죠. 서양 사상을 만든 어떻게 보면 기초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의 이제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가 오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 이쪽을 다 대제국을 만들었다가 어떻게 되죠? 혼란기가 오게 되잖아요. 알렉산더 이제 사후에 그 춘추전국 시대 같은 혼란기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이제 삶의 어떤 그 불안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행복, 쾌락 이런 추구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한쪽에서는 정신적인 평정을 통한 쾌락을 얻으려고 했고 한쪽에서는 부동심, 그래서 마음이 뭔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이제 그러한 입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뒤에 가면은 이제 근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중세시대 기독교라는 헬레니즘이 이제 헬레니즘, 유대교와 기독교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또 서양 사상의 한 축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중세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체계화되는 그러면서 또 근대로 넘어갈 수 있는 또 바탕을 또 마련해줘요. 중세는 암흑기라고 하지만 사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후에 칸트라든지 스피노자라든지 이런 입장들이 어, 나올 수 있는 또 중간다리 역할도 해줬단 말이에요. 근대에 와서는 이제 경험과 감정을 중시하는 입장 그리고 신과 이성을 어, 이 뭐라 그러죠? 자신의 철학의 중심에 놓는 그런 입장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때 이제 다양한 뭐 영국 경험론, 뭐 홉스 이런 사람들 철학 그리고 신과 이성, 스피노자, 칸트 그리고 뭐 여기 다시 공리주의 여러분들 다 우리 그 목차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이 체계 그리고 목차고 현대에 와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이들의 계승자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입장은 실용주의와 실존주의다. 현대 사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학생들에게 오해를 심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교과서만 보다 보면 현대 사회는 실용주의와 실존주의 두 개밖에 없구나. 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덕윤리라든지 배려윤리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신칸트 학파라든지 많잖아요. 신공리 뭐 공리주의의 뭐 새로운 행위공리주의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교과서 안에는 조금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둘이 현대 사상의 모든 이제 주류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윤리 사상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좀 버거운 측면도 있고 실용주의는 어떻게 보면 윤리에 있어서 기존의 윤리 이론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서양 윤리 사상의 큰 흐름이다.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격파해 나가야 되죠. 그래도 대체로 맥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과 이성 계열 어떤 이제 절대자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성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개인의 어떤 감정 그리고 경험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유용성 무언가 쓸모 있거나 결과를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 그런 입장이 크게 나눠진다는 거. 그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심오한 탐구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성의 명령, 이게 이제 칸트에서 아주 완전히 종합이 되죠. 이성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윤리, 이런 법칙이라든지 도덕 법칙이라든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다 이성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도덕이라는 건 결코 이성으로서는 정당화될 수 없고, 감정 그리고 감각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느끼는 것이다. 도덕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경험과 쾌락, 고통을 도덕의 중심에 놓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도덕 기준의 이제 용어들이 등장하죠. 쾌락, 법칙, 품성, 배려, 결단, 이런 것들이 각각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흐름의 유파들이 가지고 있던 중심어들이죠. 키워드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목표로 했던 건 개인의 행복이죠. 행복주의자들이 다 대부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행복해지려고, 또는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서, 행복을 알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또 정신적 쾌락, 즐거우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고, 궁극적 목표라서 추구해요, 아니면 정신적 쾌락에서 추구해요. 이거는 뭐 각자 철학 윤리학자마다 이제 달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사회윤리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개인적인 영혼들이 국가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뭐 정치학이라는 책, 국가라는 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인 윤리를 얘기하면서도 사회 윤리의 기초들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 수양에 이어지는 바람직한 사회. 동양으로 치면 수기 치인, 수기 아니잖아요. 뭐 서양도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명이 형성되는데 합리적인 사고가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정신적인 지침을 주려고 항상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서양 윤리 사상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런 게 있죠. 이 우리 책에 보면 4페이지 보시면 그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사회 보시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보시면 뭐냐면, 첫 번째는 삶의 의미, 두 번째는 삶의 목표, 그 다음에 자결권, 여기 다 나오죠. 목표, 결단, 그리고 삶의 목표 여기 있죠. 삶의 의미, 이성의 명령, 이런 것들 다 현대사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엔 이거를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윤리의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는 삶의 의미, 그리고 목표, 왜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윤리학의 크게 어떻게 보면은 오랜 서양 윤리의 특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부터는 뭐 앞에 것도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정리한 거고, 교과서에서 이제 등장하는 첫 얘기들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서양 사상의 두 축이 서양 사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헬라스라는, 이제 그리스의 지금 또 다른 명칭이 헬라스잖아요. 자기 자국에서는 헬라스라고 부르는데, 헬레니즘이 이제 거기서 오는 거죠. 그리스 지역 일대의 문화, 문명, 이런 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특징은 뭐예요? 해양무역, 해양 문화가 발달하면서 자유분방함이죠.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뚜껑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륙의 경우는 몇 군데 길목을 봉쇄하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특히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해양의 경우는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에는 어디든 쉽게 쉽게 도달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들, 외래 문화들을 우리가 유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이제 헬레니즘, 헬라스, 그리스가. 그러면서 이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그 도시국가, 발달한 도시국, 각 그 폴리스마다 나름대로의 이제 정치 질서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민주 정치가 꽃피우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리스 하면 직접 민주 정치의 원형.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 그리고 각종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들 틈에서 자신의 의견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일단 조리 있게 말해야 되잖아요. 막 얘기 제대로 못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가 영화 보고 온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보다 더 막 실감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스포 잘 안 해가면서 이런 친구들 얘기는 귀가 기울여지는데 그냥 시작부터 막 스포하고 막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막 웃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듣게 되잖아요. 그 민주정치가 발달한 그리스에서도 그러한 요청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남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 뭐 어떠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좋은 표현들, 또 옛날 얘기 중에 비슷한 것들을 끌어오는 것, 이런 능력들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정치에 딸려온 이 수사학이에요. 이 수사학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소피스트죠. 그리고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었지만 그 소피스트와는 좀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죠. 그 사람 소크라테스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말을 하기보다는 남에게 무언가를 느끼게끔 해주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이 도시국가 민주정치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지성을 발휘해서 말 잘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죠.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철학자들이에요. 특히 이제 자연 철학자들. 그리스의 초기에는 자연 철학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묶이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탈레스를 대표로 해서 뭐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파르메니데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 세계의 기원이죠.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세계의 기원, 만물의 근원, 자연의 변화, 자연은 어떻게 변화? 뭐 우리 동양에서 처음에 그 철학이 등장한 것은 자연의 변화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것인가. 그래서 탐구를 많이 했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이제 발달하게 된 자극이 되는 계기도 되지만 잘 몰라서 특히나 더 많이 휘둘리고 초기에는 잘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그럴수록 더 절실해지는 거죠.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연의 변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해양 문화지만 농사도 적고 해양은 또 날씨에 민감하잖아요. 어떠한 날씨와 어떠한 지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한마디씩 하고 자신이 가진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에게 수사학을 통해서 설득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수많은 이제 이 논의들과 학설들이 또 등장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유력한 것들은 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역사책에 이제 철학사 책에 남겨져 있지 않은 것들은 시원찮은 것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경험적 이제 다양성은 충분히 확보됐다. 경험적 다양성은 충분히 확보됐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얘기를 좀 더 관철하려고 하는 소피스트들이 있었던 반면에 한켠에서는 너무 그런 다양성 속에서 인간이 살아야 될 올바른 길이라든지 보다 보편적인 어떤 윤리적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입장도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죠. 이 소크라테스의 운명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피스트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입장이 옳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자기만의 영역들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만의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로 통합이 되면 자기가 그만큼 가지고 있던 어떤 영역의 어떤 이걸 내놔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소피스트는 위기감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그리고 모함하고 사형까지 가게 하게 된 이유는 그런 데 있었던 거죠. 결국 밥그릇 싸움이 어느 정도 있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소크라테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보다 더 이제 그 철학이라든지 윤리 사상이라는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보편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사물과 인간의 보다 더 심층적인 본질 그리고 신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사유를 이제 하게 되죠.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이성,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관조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깊이 있는 철학적인 이제 지혜를 우리가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 보통은 이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즘을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히브리 지역의 오랜 이 유일신 전통이라고 볼 수 있죠. 헤브라이즘은 유일신 전통이다. 유대교에서 이제 시작된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절대자 그 신에 대한 믿음이 하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죠. 지금도 그래서 유대교의 경우는 규율의 종교잖아요. 뭐는 해야 되고 뭐는 안 해야 되고 이게 아주 촘촘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 율법주의를 깨고 나온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한 측면도 강하고 어쨌든 이제 근원으로서 유일무이한 절대자라는 이제 권위가 핵심이죠. 이 전통이 굉장히 서양 사상 안에는 또 크게 작용하잖아요. 우리 칸트까지 내려오게 되고 뒤에 키에르케고르 뭐 유신론자 실존주의자들도 다 이 영역 안에서 못 벗어나죠. 근데 이제 헤브라이즘의 또 하나의 그 기여는 뭐냐 하면 인간의 권위를 높이면서 신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신을 닮았고 그러므로 하나하나가 다 신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 존엄한 존재예요. 그리고 신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하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우리 자연법 사상으로 해서 현대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원칙도 결국은 이러한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던 헤브라이즘의 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대학교의 교양 강좌에 보통 첫 시간 서양 사상을 다루면 이 정도 얘기하죠.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서양 사상은 이렇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뭐 교양 수준에서는 어디 가서 이렇게 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나올 만한 얘기들을 몇 개 하긴 했지만 우리의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보다 디테일한 것을 물어보죠. 왜 그러면 그런 게 왜 그렇게 연관이 돼? 특히 이 사상가가 이렇게 얘기해서 했던 이유가 뭘까 이런 걸 물어봐서 과연 요 배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듯한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그 사상가의 원저작 또는 2차 저작이 그 사상가를 평가했던 아주 좀 원저작에 가까운 지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수박 겉핥기 정도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내가 답변을 두 줄, 세 줄은
쫙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양 과목처럼 이렇게 눈으로 뭐 나 흐름 정도는 다 알지. 이거는 절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정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론이면서도 다시 또 서양 사상의 어떻게 서론격이 되는 사람들이죠. 소피스트와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상이에요. 한쪽은 이제 상대주의적인 입장으로 이제 치부되고 한쪽에서는 보편주의로 이제 평가되는데 교과서에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길게 생략을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꽤 길어요. 다 보지는 못하고 사이사이에 중요한 것들만 체크하는 키워드를 체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의 얘기를 교과서에서는 서술하고 있는가. 먼저 보면요. 천재교육 교과서에 보면 대표적인 소피스트로 이제 프로타고라스를 얘기하죠. 프로타고라스. 글씨를 너무 막 쓰면 안 되는데 시간상 좀 빨리 쓰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되냐? 대표적인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 상대주의적 윤리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보여주는데 이 모든 판단이 상대적이고 우리가 진리로 믿는 것도 개인적 의견일 뿐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 상대, 보편. 상대적인 거 우리 그 장자 얘기할 때 많이 나왔는데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상대는 상대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상대적인 거지 뭐. 상대적으로 키가 큰 거지. 상대적으로 뭐 점수가 낮은 거지. 뭐 지역별로 점수가 낮다 이러면 뭐가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이렇게 쓰잖아요. 보편적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누구의 눈으로 봐도 다 같은 그런 거잖아요. 상대주의를 추구했고 보편주의를 거부했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없다. 이 상대주의 소피스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최초로 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왜 이런 생각들을 했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각 지역 여러 지역에서 온 문화들을 다 섭렵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네 그 지역 고향에 그냥 처박혀 가지고 자기네 것만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고 듣는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문화나 관습이 다 다르구나. 그 나라마다 그 각자 맞는 그 실정에 따라 뭘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등장하게 한 거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그래서 이 모든 그 규범 같은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면서도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자신의 공동체가 지키는 프로타고라스 따르면 자기 공동체가 지키는 관습과 규범에 충실하게 사는 삶. 이게 왜 좋으냐? 그게 조금이라도 더 유용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계열, 공리주의 계열의 생각도 원조를 찾아보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다 상대적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따라야 될 만한 규범 관습은 있어. 그 공동체에서. 왜냐하면 그걸 따라야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거든. 너무 다 자기 각자 하나하나마다의 규범과 규칙을 따르다 보면 이건 뭐 말 그대로 개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최대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인정. 그러니까 상대주의라 해도 다 뭐 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도덕 교육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참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게끔 서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다원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상대주의의 재평가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 그러니까 평화로운 공존.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고르기아스죠. 고르기아스의 경우는 회의주의. 이 사람은 회의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라는 거는 지칭할 수 있는 어떤 진리, 인식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존재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거를 발견하거나 알아챌 수가 없어요. 나는 용케 알아챘어요, 그거를.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게 이런 게 있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고르기아스 하면은 이 회의주의 3명제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르기아스의 이러한 명제를 왜 자꾸 소개를 교과서에서는 빠지지 않고 하느냐 하면 이 고르기아스의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회의주의에 빠질 수는 있는데 잘 한번 뒤집어 보면 뭐가 다르다는. 고르기아스가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 왜 하는 거야, 저거를? 고르기아스도 심적으로는 자기 말이 어느 정도의 진리성을 가지고 있고 관철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제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를 역비판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가장 쉽게 써먹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얘기는 진리입니까? 상대주의의 역설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이제 트라시마코스죠. 이 사람 하면은 이제 강자의 덕, 정이라는 건 강자의 덕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의 그 이미지가 아니라 정이라는 이름을 하나 놓고 사람 강자들이 이게 정이니까 이게 법이니까 말 들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혼나.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다 어떻게 보면 뻥이다. 악덕, 악덕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괜히 이상하게 뭐 착한 척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트라시마코스는 왜 이제 등장하나 생각해 보면 플라톤 때문이죠. 플라톤이 결국은 이 트라시마코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좀 깨고 진정한 정의는 뭔지를 좀 제가 얘기를 해보겠다. 이게 이제 목표잖아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목표는 올바른 삶, 제대로 된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제 소피스트의 경우는 우리 민주정에 유리한 사람들이고요. 그러한 민주정 때문에 가지는 여러 가지 그 혼란과 어리석음 이런 게 이런 거에 분노한 게 이제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이 민주정치, 중우정치라고 깎아내리고 철인 정치를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이상한 그 신념을 심어주니까 민주정이 이제 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지혜를 가진 사람, 철인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소피스트 얘기고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결국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내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끄집어내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죠.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 플라톤은 상대적으로 좀 덜 그랬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좋은 부분이고 먼저 이제 소크라테스 하면은 우리 무지의 자각이죠. 어떻게 표현됐나 한번 보면 8페이지 보시면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문제를 제대로 모르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고 자신이 그것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그러니까 모르는 것 중에 제일 심각한 모름이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알아요. 내가 이제 배우려고요. 이 자세가 돼야 되는데 또는 내가 이제 알고 싶어요. 알아야 돼요. 이 이전 단계가 있죠. 내가 뭘 모르지? 그리고 왜 알아야 돼? 이런 거죠. 가장 심각한 질문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만나면 제일 답답한 질문, 선생님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 고3, 고2 때 하는 수학은 와, 이거는 뭐냐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잔상만 남아 있는데 도대체 왜 알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는 되게 아픈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을
이미 이만큼의 지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지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막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왜 해야 되죠? 왜 이거를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우리 임용 안에 있는 그 서양 사상 안에 있는 학자들의 대답은 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는 왜 행복해야 돼요? 왜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스스로가 자기도 궁금했던 거예요. 각 학자들마다. 도대체 인간이란 뭐고, 인간은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것만 해도 인간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느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 질문, 그게 바로 무지의 자각이잖아요. 아,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지 않으면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면 질문을 던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예전 대학 강의할 때는 항상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질문하게끔 막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무엇이든 질문하는 연습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서양 사상만큼은 질문을 왜 이런 게 중요할까? 어떻게 해서 왜 이게 나올까? 그러면서 답을 하면 굉장히 좀 답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깨닫고 참된 지식을 추구해. 어, 무지를 깨달으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무지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배워야지.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검토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내가 왜 도대체 사는가? 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거잖아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도 여기에서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 내용은 중요해요. 육체적 쾌락과 세속적 가치, 감각과 주관적 경험. 우리 8페이지 마지막이네요. 주관적 경험은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주관적 상대적이게 해요.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이제 쾌락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은 상대주의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편적 지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추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변화무쌍한 현상들은 변화무쌍하지만 그거를 통찰할 수 있는 이성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하나의 뭔가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보편적인 윤리가 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행복에 이르려면 덕을 발현해야 돼. 덕을 발휘해야 돼. 그 덕은 뭐냐? 어떤 상황, 시대 이런 걸 영합하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덕에는 이제 용기, 절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 이제 요 영역은 사실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가야 되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러한 단초들을 보여줬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용기를 보여줬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정의를 위해서.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다음 거 보시면 9페이지 두 번째. 뭐뭐를 하려면 결국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경건과 같은 덕을 실천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 그게 뭔지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지행, 합일, 지행, 일치라는 게 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알면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덕이 좋다는 것을 알면 인간은 실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것을 알면 할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나쁘다는 걸 알면 뭐 여러분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안다고 해도 나쁜 거 하는데 뭐가 나쁘다는 걸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닌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 상식을 얘기한 사람들이 후대에 바로 나오잖아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했을 뿐이에요, 이 당시에. 알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악덕이라는 거는 무지의 소치라는 거죠. 알질 못해서 그래. 알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는 지덕하빌이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이제 후반부에는 다시 한번 이제 상대주의하고 그 보편주의의 얘기들을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래서 뭐 쭉 넘어가셔가지고 10페이지 보시면 윤리적 상대주의와 관련해서 첫 번째인가요? 소크라테스가 지적했듯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10페이지에 각자 의견을 내놓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토론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합의,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입장만 이렇게 내세우고 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 선동가나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이 대중과 영합해서 시민들을 잘못된 길로, 이게 우리 민주정치 얘기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거든요. 중우정치. 별로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목소리만 커가지고 사람들을 글로 막 끌어간다든지, 한쪽에서는 나쁜 길이지만 당장에 달콤한 뭔가 열매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든지, 그러니까 중우정치라고 표현하는 민주정치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죠. 중우정치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윤리 보편주의 세 번째인가요? 보편주의 추구는 서양 사상의 전통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됐죠. 뭐 거의 대체로 보편적인 윤리를 추구하고 있죠. 일부 이제 그렇지 않은 상대주의적인 입장의 전통도 있지만 대체로 주류는 보편주의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윤리적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각자 입장만 얘기하다 보면 이게 혼란이 오고 개인마다 이제 어떤 것들을 주장하기만 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결국은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나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도 인간의 양심의 바탕을 둔 보편적 도덕 원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편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거에 보시면 하나 둘 넘어서 가치 이론주의나 전체주의가 되면, 이 보편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가치를 하나만 놓고 무조건 그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해야 돼요. 모두 다 요거만, 이게 행복이고 이거만 따라가야 돼. 또 한쪽에서는 전체주의,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은 때로 자유 같은 거 제한할 수 있어. 전체주의로 흘러가면 인간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거죠. 이게 보편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하되 또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설득의 과정, 그리고 논증, 증명을 통해서 얘기해야지, 이게 옳으니까 옳은 거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옳으니까 옳은 것이 아니라 왜 옳은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교과서는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소피스트 얘기 넘어가서요. 소크라테스 얘기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12페이지 갈게요. 12페이지. 두 번째,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바탕 현실 삶 속에서 세속적 성공을 추구했다는 거죠. 세속적인 성공. 이게 이제 뭐 뒤에 가면은 사회적 유용성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수사학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은 수사학이었죠. 말을 잘하는 게 우선이다. 수사학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왜 이게 필요하냐? 쓸모가 있기 때문이. 쓸데없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쓸데가 있거든.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참 좋을 때가 있잖아요. 같은 얘기라도 좀 어, 듣기 좋게 하고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 여러분들도 이제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절실히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머릿속에서는 이거 참 다 이해가 됐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지? 내가 글을 써보면 내 글은 내가 잘 이해가 되는데 남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네. 어,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이제 좀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때 보면은 칭찬받으시는 분들은 어, 타고난 재능에 굉장히 흡족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소크라테스가 보편주의를 추구했듯이 수사학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잘하고 글 잘 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하거나 또는 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는 보장은 없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또 너무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이제 소크라테스 서술 관련해서 12페이지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참되남, 보편적, 타당한 절대적 진리와 도덕규범은 존재하며 교과서적인 그 서술이죠. 아주 그냥 쉽게 서술하게 존재하며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악덕이라는 게 자신이 해롭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제 이 악덕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거는 악덕이지만 나에게 되게 쾌락을 주는 게 있잖아요. 쾌락과 어떤 어느 뭐 굉장히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악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악덕이라는 걸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수도 있지만 알고도 이게 사람들은 괴로워할 거야 이거 하면 알면서도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 거를 잘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그거를 아냐 모르냐 이게 뭐 양재양능처럼 이미 알고 있다? 그런 거는 좀 곤란한 거죠. 그리고 나쁜 줄 알면서도 사실은 의지가 약해서 하려는 것이 있어도 안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또 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근데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의도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모르면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뭐라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이 무지에 있다는 거. 몰라서 그러는 게 더 크니까 제발 좀 알아라 이거죠. 그 얘기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요. 13페이지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바탕으로 참된 알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상대가 제시하는 의견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물음을 계속 제기하는 문답법을 사용해서 참된 알에 다 가져가려고 했죠. 문답법. 소크라테스 하면 이제 삼파술이라고도 하고 문답법. 그 우리 플라톤의 이제 대화록 보시면 다 소크라테스 얘기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뭐예요? 질문 짧게 답 이만큼 받아내고 질문 또 짧게 이만큼 받아내고 물어보기만 하죠. 대체로. 그리고 확인만 하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게 뭐죠? 이 정도 질문. 그럼 또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네요. 소크라테스가 의도한 대로 자꾸 이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당신은 뭘 다 안다고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 깨닫고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때요?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은 반성하고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지만 회피하거나 도망가죠. 슬금슬금 도망가거나 한편으로는 화를 내죠.
아니 뭐 그냥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분위기. 그게 쌓여서 사실 소크라테스가 그 죽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 일명 뭐 무한을 준 죄죠. 무한하게 만든 또 얼굴 낯뜨겁게 만드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그냥 놀리는 것보다 되게 할 말 없게 이렇게 무한하게 만드는 상황 겪으면 정말 불쾌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다시는 막 안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크라테스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또 그거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냥 문명처럼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들 넘어가고요. 다음 교과서 14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14쪽의 첫 번째 그 교학사 교과서 첫 번째 거예요. 아테네 민주정치 발달로 정치 참여가 늘어난 시민들은 뭐가 필요하냐?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들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한다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 정책을 합시다. 또는 이 정책을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설득이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그 틈새를 파고드는 거죠. 시민들에게 성공과 출세, 남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고 남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술, 변론술을 가르치고 정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 어떤 정치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왜 옳고 이게 왜 그러냐를 그 상황에 맞게끔 제일 유리한 쪽의 얘기, 이론적 근거를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뭐 절대적으로 옳은 정답을 얘기하면 좋은데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상대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얘기가 서술되어 있고요. 여러분 교과서는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읽으시고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15페이지에 그 마지막 거 볼까요? 15페이지에 현실적 이익과 쾌락을 추구한 소피스트 사상은 어떤 것? 경험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의 선구가 됐다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입장들, 쾌락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들, 현실적인 것들 다 원조가 소피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등장한 16페이지 보시면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 입장에서 주지주의라는 게 뭘까요?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지성을 중시하는 거죠. 지성이 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주지주의. 선한 삶을 살려면 선한 삶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용기 있는 행동을 하려면 용기가 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지주의는 이제 주정주의, 감정을 중시하는 주정주의, 그리고 의지를 중시하는 주의주의와 또 대비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루어질 것들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지독복 합일설 보시면 그 다음 거, 다음 거. 소크라테스는 알면서도 악을 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으며 있을 수 있는데 없다고 했어요. 일단은 소크라테스는 선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지행합의를 주장했고요. 선을 알면 실제로 덕 있는 사람이 되며 덕 있는 사람이 되면 결과적으로 행복하다. 지덕복 합일이라는 거죠. 지덕도 합일이지만 복까지도 같이 간다. 지덕복 합일설까지 주장했다는 거. 무지의 자각을 끊임없이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요.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그 박스 밑에 그 소피스트가 상대주의 윤리사에 맞서 보편적 윤리를 펼친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넘어서 보편적 윤리가 존재한다는 점 어떻게 깨닫게 했냐면 질문을 통해 아까 얘기한 변증법을 통해 뭐죠? 38술 문답법 변증법이 왜 나오죠? 문답법 38술을 통해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그 탈옥할 그 다음 거 보시면 탈옥할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한 거는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의무를 실천한 귀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사상에서도 나중에 보면 나오죠. 그 이게 과연 정의가 무엇이냐 이제 막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최초의 이제 정의를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 실례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을 델포이 신전의 문구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성찰할 걸 주장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뭐다? 빈약한 편견일 수 있다. 참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부터 철저히 되돌아봐서 편협한 경험적 독단주의. 그러니까 일부 아주 소소한 것들을 경험하고서 그게 마치 전부인 양 혼자 혼자 판단하는 거잖아요. 혼자 그냥 단정하는 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경험적 독단주의는 경험을 통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을 검토하지 않고 이제 편견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험적 독단주의 하면 또 우리 후대 버크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경험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결국에는. 편견, 그걸로 쌓여진 편견이, 이성보다는 오히려 낫다. 라고 이제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험적 독단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 거. 그 다음 그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거, 덕에 대한 이제 정의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해요.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영혼이란 정신의 탁월한 상태이며 정신의 탁월함이 곧 덕이라고 했어요. 올바른 영혼은 정신의 탁월함. 그러니까 덕을 탁월함하고 계속 같이 뭐 탁월성 막 헷갈리게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과서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탁월함과 덕은 같이 가는 것으로, 특히 이제 정신의 탁월함이 덕이다. 덕은 이제 그리스어로 가장 좋음을 뜻하는 아리스토스에서 왔고요. 탁월한 것, 뛰어난 소질이나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주지주의 얘기 한 번 더 나오죠. 인간의 감정이나 욕구, 행동보다는 이성이나 21페이지 세 번째 이성이나 이론, 사유. 동양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주지주의. 주의가 대표적인 주지주의죠. 선지후행으로까지 막 이렇게 비판받는, 알지 못하면 행하지도 못할 거다 했는데 주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 교과서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프로타고라스 얘기. 윤리의 보편성이나 객관성 자체는 부정하는데 모든 도덕 규범이 상대적이라면 굳이 내 거 고집하지. 자신의 도덕 규범 고집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도덕 규범을 따르는 편이 실질적으로 옳다? 아니요. 이익이 된다. 옳다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 보편주의와 관련해서 23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윤리 보편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 필요와 이해, 관심, 공감, 이성적 사유 능력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본성. 인간의 본성을 공유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보편주의에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이 공통의 본성을 바탕으로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도 보편적인 도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보편주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이 교과서는 이제 24페이지에 요 지덕일체론, 덕복일치론, 지덕복일치론 요 설명들을 일치론, 뭐 합일론 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24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통해 아테네 시민들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쵸? 스스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고 내가 모르고 있었네요. 내가 좀 안다고 경건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요. 무지의 자각을 일깨워줬어요. 그러면서 성찰하는 삶이 중요하다.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남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성찰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우쳤다는 의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과서가 쓰여져 있다는 거. 이 정도를 알고 나시면 뭐 실전 대비 핵심 이론의 내용이 술술술 들어오실 수 있어요. 뭐 더 특별한 내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의미와 배경들을 기억해 두시면서 이어지는 실전 대비 핵심 이론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